특수 기술인 고속철도 이야기에 후진국 한국이 왜 자꾸 나오는 거냐? 토론토의 한 대학 강의장에서 프랑스인과 일본인 학생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헛소리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망신만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 학생들이 망신을 당한 걸까요? 자세한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 클라크라고 해요. 22살이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수업 중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을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날 교실에 들어가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교실은 꽤 넓었고 책상들이 칠판 쪽을 향해 여러 줄로 배치돼 있었어요. 벽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공학 프로젝트를 다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는데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그 포스터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는 늘 그렇듯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항상 교수님 가까이에 앉고 싶어 했거든요. 몇 줄 뒤에는 일본에서 온 야마구치가 있었어요. 잠시 후 에드워즈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키가 큰 편은 아니셨지만 특유의 존재감이 있어서 모두가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회색 머리와 안경 덕분에 전형적인 교수님 같은 인상이었지만 강의를 시작하면 정말 아는 게 많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강의실에서 늘 앉는 자리로 가서 노트북을 펴고 펜을 준비했어요. 에드워즈 교수님은 강단 앞에 서 계셨는데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오늘 주제에 꽤나 신나 계신 것 같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고속철도 기술이었고 교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 아는 걸 모두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했죠. 오늘은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기차, 특히 빠른 기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수님은 고속철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시속 2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아주 빠른 기차라고 하셨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도 빠르대요. 자, 여러분, 교수님이 강의실 뒤쪽까지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고속철도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지 누가 맞춰볼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여기저기서 일본이나 프랑스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좋은 추측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나라는 최근에 이 분야에 뛰어든 나라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에 놀란 기운이 퍼졌어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 몸을 앞으로 조금 더 기울였죠. 한국의 고속철도에 대해선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한국 지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에는 고속철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를 횡단하려면 느린 기차를 타거나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자 지도 위에 여러 선이 교차하며 깔린 새로운 이미지가 떴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단 20년 만에 고속철도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됐어요. 올해가 KTX 개통 2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20년이라는 숫자는 엄청 대단한 숫자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런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최소 30년에서 50년까지 걸린 나라들도 있거든요. 저는 급히 노트에 이 내용을 적었어요. 20년이라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뤄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수님이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이 기술을 자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도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처음엔 고속철도가 없던 나라가 20년 만에 다른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게 된 거죠. 한국보다 훨씬 이 산업을 시작한 유럽 국가들도 아직 수출을 시작 못한 나라가 5%도 안 되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KTX는 유럽의 대중차보다 더 빠른 차속을 내니까
최대 300km까지 가속이 가능해요. 유럽의 고속열차보다 최대 속력이 30% 이상 더 빠른 것이지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저는 꽤나 감명받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닌 듯 했어요. 옆자리에서 프랑스 출신 피에르가 몸을 뒤척이는 게 느껴졌죠. 그의 표정은 불만 가득했어요. 교수님, 피에르가 손도 들지 않고 불쑥 말을 꺼냈어요. 왜 한국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진짜 실력을 갖춘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일본 출신인 히로시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일본도 있는데요. 우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신칸센을 운행해 왔잖아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들의 말투가 무례하고 경솔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에드워즈 교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피에르. 왜 한국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피에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한 걸 따라하고 있을 뿐이죠. 그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구식 기술을 쓰고 있을걸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경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 시각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군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혁신과 빠른 학습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수님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 그것에 기대며 피에르와 히로시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1990년대에 프랑스가 처음으로 자국의 철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주기로 했을 때 많은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이 기술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죠.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기술을 금방 익혔을 뿐만 아니라 개선까지 해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했어요. 사실 교수님이 한층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너무 빨리 배우고 발전하는 걸 보고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어요. 공장에 벽을 세워 한국 엔지니어들이 특정 공정을 볼 수 없게 막기까지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유치하다고 느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을 보셨는지 씁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지곤 해요. 하지만 이 일은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저항까지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건 단지 빠른 기차를 만드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때도 스스로를 믿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감명받은 학생들도 보였어요. 하지만 피에르와 히로시는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어요. 이 토론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았어요. 박사님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마커를 집어드셨어요. 우선 연대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긴 가로선을 그리며 말씀하셨어요. 1980년대에 한국은 고속철도가 전혀 없었어요. 왼쪽 끝에 점을 찍고 1980년대 고속철도 없음이라고 적으셨어요. 이제 현재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박사님은 오른쪽 끝에 또 하나의 점을 찍으셨어요. 한국은 지금 KTX 시스템 도입 2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불과 2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낸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예요. 그들의 발전은 정말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수직선을 그리시며 박사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선이 기술 발전 수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높은 지점에 두 개의 점을 찍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와 일본은 이미 여기 위에 있었죠. 이 두 나라는 고속철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박사님은 선의 맨 아래에서 시작해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을 그리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세계적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피에르랑 히로시가 의자에서 몸을 베베꼬는 게 느껴졌어요. 1990년대에 프랑스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일부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한국이 절대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어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크게 오산한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개선까지 해냈어요. 심지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그 정도 성과를 이루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박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말씀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개선하는 걸 본 프랑스 기술자들이 점점 불안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비밀스럽게 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정보는 숨기려고 했고요. 박사님은 책상으로 걸어가 책 한 권을 집어드셨어요. 제가 연구를 위해 몇몇 기술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가리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중요한 부품에 대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건 좀 부당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협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박사님이 동의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한국은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사님은 책을 내려놓고 피에르와 히로시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과가 더욱 대단한 거예요. 단순히 남들이 한 걸 따라 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박사님은 다시 화이트보드로 가서 몇 개의 막대기 인형을 그리셨어요.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이상을 해냈어요. 마치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고 나서 프로들도 생각 못한 새로운 기술까지 만들어낸 거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피에르와 히로시도 이제는 덜 화난 듯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빠른 열차를 만드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스케줄 관리, 유지 보수, 안전 절차까지 모두 익혀야 했죠. 운전사와 직원들도 훈련시켜야 했고요. 한국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박사님은 화이트보드에 산과 강을 그리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한국에는 산과 강이 많죠. 그래서 특별한 다리와 터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모두 견뎌야 했고요. 그 와중에도 열차를 안전하고 정시에 운행해야 했습니다. 박사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우리 각자와 눈을 마주치셨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한국과 같은 사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배움과 혁신에 전념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 리더가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해줍니다. 박사님은 화이트보드를 지우고 마커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리더였던 나라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도약을 이룬 나라들에도 주목해야 해요. 그래야 혁신의 과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박사님의 설명이 끝나자 상황이 훨씬 더 잘 이해됐어요. 피에르와 히로시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했어요. 여전히 표정이 밝진 않았지만 이제는 방해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수업이 단순히 열차나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국가들이 서로 배우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누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음 수업에서는 또 어떤 걸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그러나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피에르랑 히로시가 에드워즈 박사님 말씀을 자꾸 끊으면서 한국의 성과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경이 곤두섰어요. 한국은 프랑스가 기술을 준 거에 감사해야 해. 피에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한국 열차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더 형편없을 거야.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열차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어서 반박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 문이 열리더니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죠. 우리가 소문만 듣고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던 한국 교환학생, 민호였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껏 수업에 못 나온 거였죠. 아, 민호군. 아주 좋은 타이밍이네. 한국의 KTX 열차 경험에 대해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민호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꺼이 말씀드릴게요. 민호는 한국 열차의 정시성에 대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열차가 10분 이상 늦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유럽에 와서 열차가 30분은 기본이고 길게는 몇 시간씩 지연되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죠. 피에르의 얼굴이 더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에드워즈 박사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죠. 민호는 이어서 말했어요. 정시성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열차는 안전하고 편안해요. 한국에서는 열차를 탈 때 가방 도난을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파리에선 계속 소지품을 신경 써야 했어요. 주변 친구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 다들 여행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겠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여정이 중요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의 고속철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자 피에르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프랑스한테 고마워해야지. 우리가 기술을 준 거잖아.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민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어요. 피에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프랑스는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이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프랑스 쪽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에드워즈 박사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 이게 바로 우리가 글로벌 기술 이전을 공부하는 이유야. 서로 다른 나라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 종이 울리며 수업이 끝났어요. 친구들이 가방을 싸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경험 얘기해줘서 고마워. 정말 흥미로웠어.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 설명이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교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민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와 그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레나에게 문자를 보냈죠. 레나, 나 큰일 났어. 나 민호한테 반한 것 같아. 곧바로 레나에게 답장이 왔어요. 그 한국 교환학생,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어떻게 피에르랑 히로시에게 당당히 맞섰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침착했는지, 그리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히는 모습까지요. 완전 반했네. 레나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보며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는 제가 아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똑똑하고 성실하며 마음씨까지 착했죠. 그리고 제가 가보지도 못한 한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제가 레나에게 답장했어요. 그런 남자의 관심을 어떻게 끌지? 레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너답게 하면 돼, 하나. 너 멋진 애잖아. 이번에 에드워즈 교수님 수업 시험 준비할 때 도와달라고 해보는 건 어때? 고민해보니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시험 공부도 필요했고 그 핑계로 민호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미소, 수업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 그리고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말했던 고속열차도 타보고 그가 추천한 음식도 먹어보고 그가 잘한 곳을 직접 보는 거죠. 알고 보니 민호를 만난 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린 것 같았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민호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내일 민호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물어봐야겠다고요. 작은 첫걸음이지만 시작은 시작이니까요. 그 뒤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